네, 뭐 바로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동아리 홍보 같은 거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그냥 기업 후원 받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동아리 홍보가 잘 되면. 다른 동아리들 보면은 이제 학회 동아리, 학술 동아리 같은 데서나 이런 데서 이제 다른 기업들한테서 스폰서를 받기도 하고, 게다가 저희 이번에 2월 달쯤에 아마 교내 해커톤을 IBM 지원을 받아서 열 것 같아요. 2월 초에.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공부하신 것들 바탕으로 이제 해커톤을 할 때도 이제 다른 기업들 후원이 있으면은 좀 더 이제 편하게 해커톤을 즐길 수가 있겠죠. 그때 되면은. 사실 돈이 없으면 다 힘들어요. 어떻게 되면. 네, 솔직한 말이에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긴 한데.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양자정보가 워낙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고등학생들도 보고 그냥 다 처음 해보시는 거잖아요. 교육 자료가 오히려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만들면서 과외 해보신 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과외 해보면은 이제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있었는데 가르쳐주면서 깨우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교육 자료도 차근차근 아랫단부터 차근차근 만드는 것을 이제 부탁드리고자 할 거예요. 그거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을까요? 질문 없나요? 스터디 관련해서도 뭐 질문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처음 논문 리뷰 해주실 분은 물리천문학부 김주현 씨고 이제 퀀텀 배터리 관련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PRL 피직스 리뷰 레터라고 물리 논문지 중에서 네이처 사이언스랑 비교육 정도로 거의 원탑인 논문지니까 올라간 그런 논문을 쓰신 분이에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이 대단하신 분이어가지고 근데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도 지금 그냥 이런 게 있고 그냥 재미로 일단 들어주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김준현 씨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되게 좋아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것도 좋아하고 더 같이 물리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용호 회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물리천문학부에 지금 대학원생으로 있는 김주현이고요. 이 논문은 제가 IBS에 있을 때 위에 두 분이랑 같이 쓴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주제를 먼저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퀀텀 배터리라는 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퀀텀 배터리에서 기존의 배터리보다 더 좋은 성능을 뽑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조건에 관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간 제가 전에 딴 데서 발표한 거에 좀 수정을 했는데 수정을 한 부분이 조금 왜 저희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 이제 옛날에 한참 퀀텀 메카닉스가 처음, 그러니까 광제약학이라는 게 처음 태동했을 시기가 있잖아요. 좀 튕긴 거. 좀 튕겼나? 지금 튕겼나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 튕긴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냥 튕긴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거.
약간 혼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어서 말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양자역학이라는 게 딱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에 빠졌고,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공학들이 시작됐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은 이제 반도체가 있거든요. 반도체에 있는 원리를 저희가 모르고서 반도체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 반도체를 이해하려면은 당연히 양자역학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양자역학에 퍼스트 퀀텀 레볼루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반도체, 그리고 뭐 당연히 초전도체, 그리고 뭐 요즘에 유명한 퀀텀닷. 퀀텀닷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소하실 수 있는데 QLED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퀀텀닷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현재 엔지니어링 공학 기준으로도 퀀텀 양자역학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전기공학부 같은 경우는 양자역학을 배우죠. 과목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양자역학은 지금도 공학 수준에서 쓰이고 있는 분야예요. 근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양자역학은 양자역학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저희가 이해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탐구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퀀텀 레볼루션이 있었는데 2010년도부터 세컨드 퀀텀 레볼루션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럼 세컨드 퀀텀 레볼루션은 대체 뭐길래 퍼스트랑 구분을 하는 건가? 라는 얘기를 하면 그전에는 양자역학에서 나는 걸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거든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은 터널링 같은 거, 뭐 전자 갑자기 뿅 하고 딴 데 간다던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 그냥 그렇다. 그럼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최대한 뭐 막든지 아니면 뭐 그거 조정하든지 그 정도에서 멈췄겠죠. 근데 이제 세컨드 퀀텀 레볼루션이라는 거는 그거를 저희가 다루기 시작합니다. 매니플레이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가장 유명한 퀀텀 컴퓨터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관심 있는 분야잖아요. 퀀텀 컴퓨터가. 퀀텀 컴퓨터라는 게 그 양자 상태의 중첩, 인텐글먼트, 얽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기존 컴퓨터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퀀텀 컴퓨터가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유명한 얘기지만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퀀텀 서버다이나믹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얘기를 할 적에 퀀텀 컴퓨터에서 보통 퀀텀 슈프리머시라고 많이 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퀀텀에서 클래시컬하게는 못하는 일을 퀀텀 컴퓨터에서 할 수 있으니까 슈프리머시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양자 연력학, 그러니까 제가 하는 분야에서는 퀀텀 어드밴티지라고 많은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클래시컬에 당연히 못하는 건 없죠. 배터리도 만들고 엔진도 만들어요. 근데 양자 단위로 만들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퀀텀 어드밴티지, 양자 이득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양자 우월이라는 얘기보다 양자 이득이라는 얘기를 써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예시로 적을 퀀텀 엔진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연구하는 퀀텀 배터리라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퀀텀 배터리가 그럼 뭔지를 하기 전에 배터리의 정의를 좀 다시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터리 하면은 보통 리튬이온 배터리를 먼저 떠올려요. 케미컬 배터리잖아요. 그런 배터리는 사실 연력학적으로 좋은 정의가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추상적인 뭐죠? 그쵸?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너무 구상적이고 하나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한 좀 더 제너럴한 정의가 필요해요. 그러면 대체 배터리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너무 단순해요.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걸 일로 바꿀 수 있으면 배터리예요. 그러면은 배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리튬이온은 당연히 배터리죠. 왜냐하면 저희 전기 그 화학 에너지로 바꿨다가 전기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다시 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댐도 배터리예요. 네, 댐도 물을 저희가 올려가지고 위치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다시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댐도 배터리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배터리는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에너지를 조정하고 일로 바꿀 수 있으면 다 배터리다라는 관념을 일단 처음에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기존 배터리에서 알면 좋은 점이 보통 배터리들이 하나만 있지 않아요. 배터리들이 보통은 여러 개들이 독립적으로 작용돼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700개 정도의 배터리들이 모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의 장점은 여러분들 이제 병렬 연결 해봤잖아요. 뭐 과학 시간에 옛날에 병렬 연결은 다 한번 해보셨잖아요. 병렬 연결 하면은 좋은 점이 뭐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병렬 연결했을 적에 좋은 점은 첫 번째로 충전 속도가 빨라져요. 네, 충전 속도가 빠를 수가 있어요.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훨씬 충전을 빨리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병렬 연결이 좋아요.
안 그러면은 이거를 직렬로 연결해가지고 충전시키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아니면 전압을 엄청 세게 걸던가.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셀을 연결시키면은 배터리로서 이득이 있어요. 그럼 양자 배터리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정말 또 단순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양자적인 시스템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다시 일로 바꿀 수 있으면 양자 배터리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은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스피는 일종의 조그마한 자석이거든요. 여기 물리학과 같은 데만 있는 게 아니라서 조심스러운데 스핀들이 업일 때 에너지를 저장한 상태고 다운일 때 에너지를 없는 상태면은 다 위로 올리면은 에너지를 저장한 거고 내리면서 우리가 일로 바꿀 수 있으면 그거는 스핀을 이용한 배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근데 스핀이라는 거는 정말로 양자적인 현상이거든요. 스핀은 저희가 고정력적으로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이 있고 좀 어려운 것들로는 요즘에 사실 실험으로는 가장 많이 양자 배터리를 구현하는 건데 옵티컬 퓨리티라 그래가지고 광학적으로 사실 빛이 입자잖아요. 그렇죠? 빛은 파동이자 입자이잖아요. 그 입자의 빈 공간을 큐비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다 빛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파동으로 그 파동에서 입자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럼 큐비티예요. 그걸 이용하면은 또 이제 양자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자 배터리가 그럼 대체 왜 좋은 거냐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양자 배터리가 좋은 점은 기본적으로 클래시컬 배터리는 왼쪽 같은 경우가 맞죠? 뭐지? 왼쪽 같은 경우가 그 클래시컬 배터리를 굳이 양자 상태로 바꾼 거거든요.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밑에 거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위에 거만 보시면 되는데 위에 게 일종의 병렬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럼 병렬 연결을 하면 뭐가 좋은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그거거든요. 사실 충전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N개를 연결시키면 배터리 N개를 병렬로 연결시키면 충전 속도가 N배 빨라지더라라고 생각을 하면 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 퀀텀 배터리는 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거냐라고 하면은 저거를 퀀텀믹하게 한 번에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배터리는 얘네들 다 독립적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스핀을 얘는 이렇게 돌리고 얘는 이렇게 돌리고 얘를 각각 하나씩 돌리는 거예요. 근데 퀀텀 배터리는 얘들 그냥 싹 다 묶어가지고 한 번에 돌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위인 상태랑 완전히 아래인 상태랑 중첩 상태를 만들어서 한 번에 돌리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상태를 만들면은 파워가 충전 속도가 n의 스퀘어, n의 제곱하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이거는 저랑 같이 연구했던 분이 교수님이 농담으로 했던 얘기인데 만약에 퀀텀 배터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배터리 기술을 전혀 잃지 않고 기술의 그 성능을 전혀 잃지 않고 퀀텀 배터리를 만들 수 있으면 지금 전기 자동차가 700개 셀로 돼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700개란 소리는 원래 700 빨라져야 될 게 얼마냐? 49만 배 빨라져야 되는 거죠. 그럼 700배 빨라지는 거잖아요. 기존에 보다. 그러면 기존에 7시간 걸리던 거를 누가 몇 분 만에 충전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퀀텀 배터리라는 게 처음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이건 이제 퀀텀 배터리의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퀀텀 배터리를 왜 우리가 했던 거냐, 왜 다뤄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그러면 사실 퀀텀 배터리라는 거를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딱 저기까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나서 괜찮겠다. 뭔가 연구를 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라고 다들 느꼈겠지만 또 동시에 여러 가지 의문이 들죠. 그러면은 우리는 대체 여러 가지 뭐 이걸 어떻게 만들 건데부터 그러면은 뭐 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뭐 에너지를 가져올 건지 아니면은 뭐 얘는 또 얼만큼 충족도를 우리가 어떤 제한된 상황 속에서 만약 진짜 n 스퀘어만큼 아니더라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컨디션이냐. 우리가 n 스퀘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퀀텀 배터리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퀀텀 컴퓨터도 만들기 어려운데 퀀텀 배터리라는 거를 진짜 엄청 어렵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퀀텀 배터리 열심히 만들었는데 걔가 딱 2배 좋아. 성능이 딱 2배 좋아져요. 그럼 만들 의미가 없잖아요. 방금 전 얘기했던 것처럼 난 700배 빨라져야지. 그래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이게 그러니까 뭔가 상수비만큼 퀀텀 어드밴티지가 있는 게 아니라 셀의 기수의 같이 증가하는 뭐 그게 꼭 리니어하게 n으로 증가할 필요는 없더라도 뭐
루트 n으로 증가하든 뭐 n의 3분의 1승으로 증가하든 어쨌든 n에 따라서 같이 증가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럼 퀀텀 배터리 셀 개수를 많이 키우면 키울수록 저희는 차징 파워를 엄청나게 늘릴 수가 있겠죠. 그 에너지를 계속 늘릴 수 있잖아요. 셀을 그냥 뭐 셀을 만약에 10,000개까지 만들 수 있다, 10,000개까지 무난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뭐 아주 좋은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대체 그 n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n에 비례하는 퀀텀 어드밴티지가 어디서 나오냐라는 게 가장 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 물리학과 아닌 분들 계신가요? 양자역 배우셨나요? 네. 분들은 아세요? 네. 그러면 일단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요. 저기 위에 H 위에 이렇게 햇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짝대기 있잖아요. 이건 오퍼레이터라는 뜻이고요. 그냥 수학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행렬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는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커뮤테이터는 저가 그냥 행렬 같은 경우는 서로 위치에 따라서 값이 바뀌잖아요. 행렬 숫자가. 그러니까 그냥 서로 그냥 커뮤테이터, 그냥 얘네들, 그러니까 노나벨리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바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보통 벡터로 쓰여져요. 펫으로 벡터로 쓰여지고, 브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포벡터인데 그냥 똑같이 벡터고요. 그 다음에 덴시티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저희가 양자 상태라는 거에서 나타나는 양자 확률이랑 클래시컬한 확률이랑은 아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상태에서 만약에 뭐 좋은 게 있잖아요. 고양이가 살았네 죽었네. 고양이가 살았네 죽었네 양자 상태로 축적되어 있는 거랑 어떤 사람이 그 정보를 알 수 없는 상상에 들어가서 주사위를 돌린다, 동전을 돌린 다음에 안면이네 고양이를 죽여야지 하고 바깥에서 고양이가 살았으니까 축적돼 있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럼 클래시컬하게 확률이란 말이에요. 아예 달라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약간 믹싱한 거예요. 클래시컬한 확률도 가지고 있고 양자적인 확률도 가지고 있는 게 덴시티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근데 뭐 엄청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어떤 우리가 말하는 상태, 어떤 상태라는 게 전 덴시티 매트릭스랑 오퍼레이터 그냥 오퍼레이터가 아닌데 덴시티 매트릭스로 그냥 주어진다. 그냥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H라는 게 사실 물리학 학생들은 다 아시겠죠? H는 해밀토니안이죠. 해밀토니안인데 저 해밀토니안은 퀀텀 배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밀토니안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과 아닌 학생들한테 이해해 주기 하자면은 일종의 에너지 스케일 같은 거예요. 네. 에너지 스케일 같은 거고 그리고 V라는 거는 드라이빙 해밀토니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해밀토니안을 가지고 있으면 스테이트가 안 돌잖아요. 물리학 학생들은 알 텐데 그냥 해밀토니안을 가지고 있으면 스테이트가 그냥 그대로잖아요. 에너지가 그냥 고정되잖아요. 근데 저는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싶은 거니까 익스터널한 이제 다른 드라이빙 해밀토니안을 넣어서 스테이트를 바꾸는 거예요. 그 스테이트를 바꿔가지고 충전이 돼서 저희가 충전이 다 되면은 충전이 다 됐다. 그럼 이제 끄는 거죠. 꺼서 다시 배터리가 그대로 있는 그 상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해밀토니안이라는 용어를 잘 모르면은 저 V는 일종의 충전시켜주는 어떤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수학적으로 쓰게 되면은 저 H정 V, 해밀토니안이랑 드라이빙 해밀토니안은 둘 다 행렬로 표시돼요. 그럼 여기서 약간의 피직스가 들어가는데 엄청 어렵지 않아요. 물리학 학생들은 무조건 알 텐데 에너지 익스펙테이션 밸류는 그냥 저렇게 주어지죠.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르겠으면 로우가 방금 전에 스테이트, 상태라고 그랬어요. 퀀텀 배터리의 상태. 또 H는 에너지 스케일이라고 그랬어요. 트레이스는 사실 아이겐밸류 다 더한 건데 네, 아이겐밸류 다 더한 거예요. 파워는 사실 파워라는 걸 정의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연력학에서는 1이라는 걸 정의가 안 돼요. 양자 연력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1, 열, 에너지 이런 게 잘 에너지는 잘 정의되는데 엔트로피 이런 게 잘 깔끔하게 정의가 잘 안 돼요. 엔트로피도 정의가 잘 되는데 일 같은 거, 열 같은 게 정의가 잘 안 돼요. 연력 그냥 기본적인 고전적인 연력학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 정의가 잘 안 돼요. 근데 굳이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쟤네가 유니터리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얘를 그냥 외부에서 열이 없고 고립되게 돌릴 때
그러니까 외부에서 열을 안 받고 걔네들이 그냥 안에서만 돌 적에는 저렇게 쓰더라도 우리가 저기서 열을 다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최대로. 저렇게 충전하는 애들이 나중에 열로 다 뽑아낼 수 있을, 에너지를 일로 다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걸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모르죠. 이제 그걸 실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저 사람들이 저걸 이렇게 저런 식으로 써서 보시면 별거 없고, 저 위에 거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시간을 미분한 거죠. 그러면은 H라는 거는 그 시간의 함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걸 로에다가 미분을 할 건데, 로에다가 미분하면은 저렇게 나옵니다. 네. 저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양절표를 알면 알고 양절표 모르면은 모르는데 저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진짜 아주 쉬운 알제브라를 쓰면 그 파워가 저 커뮤테이터의 놈으로 주어진다고 할 수도 있어요. 커뮤테이터란 건 얘기했죠. 얘네 둘 곱하고 얘네 둘 곱한 거 뺀다고 하더라고. 서로 순서 바꿔서 뺀 거예요. 순서 바꿔서 뺀 애에 저 아이겐 밸류를 알아야 돼요. 최대 아이겐 밸류. 네, 최대 아이겐 밸류를 알면은 파워를 알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는 기존에 알려졌던 거예요. 그건 뭐 제가 한 건 아니에요. 기존에서 이걸 써가지고 막 알제브라를 엄청 전개하진 않았지만, 기존에 뭐 다 알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제가 했던 것을, 제가 한 결과를 얻기 위한 수학적인 테크닉을 개발했거든요. 그 테크닉이 뭐냐면요, 저런 친구들이, H라는 친구들이 저렇게 행렬로 됐어요. 그리고 V라는 친구들이 저런 행렬로 돼 있어요. 그럼 쟤네들을 커뮤테이터해가지고 커뮤테이터를 보면 저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곱해서 빼면 돼요. 곱해서 빼면 저 모양이 나와요. 그럼 저 모양을 분해를 하자는 거예요. 저 모양을 잘게 쪼개자. 어떻게? 두 개로 쪼갤 거예요. 어떻게 쪼개냐면 이런 모양으로 쪼갭니다. 저쪽을 스몰 h라는 애들을 2분의 1로 다 얻고 마이너스 2분을 곱해요. 그 위에 저기 v라는 애들을 전부 다 그냥 냅두고 밑에 거는 부호만 바꿨죠. 빨간색 애들을 부호만 바꿨어요. 저래가지고 두개 커뮤테이터 했더니 저런 모양이 나왔고 가까이 커뮤테이터들은 적어놨죠. 그리고 저 커뮤테이터들을 더하면은 놀랍게도 이 친구랑 똑같습니다. 네, 이 친구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 테크닉을 조금 더 제너럴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고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제너럴하게 모든 종류의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다 이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냐면 그래서 이제 자 봅시다. 기존에 여기서는 얻을 수 있는 식 하나도 없죠. 기존의 커뮤테이터에서는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얘네들의 그 최대값이 얼마인지. 최대값이 얼마인지 저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분리를 하고 보니까 너무 명백해지는 게 저 H의 그러니까 최대 아이겐 밸류라는 거는 2분의 1이죠. 그리고 저 친구들, 저기 V, 스몰 V라는 친구들의 아이겐 밸류가 그 빅 V,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드라이빙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밸류랑 같다는 것도 보일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그러면은 저희는 얘네들을 디컴포즈 하는 거예요. 두 개를 디컴포즈 하면은 얘네가 2 곱하기 V구나, V 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너럴라이즈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너럴라이즈한 폼인데 이런 식으로 제너럴라이즈를 해서 사실 이제 스몰 V랑 스몰 H는 조금 더 이제 정의가 좀 복잡해지겠죠. 기존에는 되게 간단한 행렬을 쓰니까 되게 쉽게 그냥 깔끔하게 됐는데 이제는 조금 더 복잡한 정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일반화 잘 시키면은 이거를 저렇게 적분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적분꼴로 바꾸면은 방금 전에 여기서 2에 해당하는 게 잘 보시면은 델타 2에 해당돼요. 근데 델타 2가 뭐냐라고 하면은 얼만큼의 해밀토니안, 그 드라이빙 해밀토니안의 엘레먼트가 얼만큼 에너지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3-1이 2죠. 그쵸? 근데 4-1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4-1이 있었으니까 만약에 4컴포넌트이 4/1이 있었으면은 4-1이니까 여기가 2가 아니라 3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4,1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3-1밖에 없죠. 그러니까 2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3,1, 1,3도 없었으면은 그냥 얘는 2가 아니라 1로 그냥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마찬가지로 그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거를 제너럴하게 잘 정의를 하면 델타 2라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저번 논문에 쓴 가장 중요한 이론이 저거예요. 저거가 이제 저희의 메인 리저트였어요. 그래서 저거를 했을 적에 장점이 뭐라고 하면은, 장점보다는 이걸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좀 더 이제 수학 같은 얘기 다 빼고 처음에 제가 했던 얘기로 들어가면은 n개를 한 번에 돌리면 최대 n배 빨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n개를 한 번에 돌리는 건 너무 힘든데 한 번에 k개씩 돌리는 건 안 되나? k개씩 돌리는 걸 잘 조합하면 n의 비슷한 값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사람들이 찾아봤어요. 아, K개를 돌리면은, K개씩 따로 돌리면 최대 파워를 얼마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들 많이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식이 기존에 있었던 식이에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제가 K개라고 했잖아요. K는 방금 전에 말한 N개 말고 K개 따로 돌리자. 2개씩 돌리고 3개씩 돌리고 따로 그렇게 하자. 그리고 M이라는 거는 이제 겹쳐져 있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얘네가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는 건 괜찮은데 얘네들 겹쳐서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겹쳐서 돌리는 걸로 인해서 M이 0이 아니게 돼요. 그러면은 마치 오른쪽 식을 보시면은 M을 잘 키우면 K의 스퀘어니까 굉장히 좋은 퀀텀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M이라는 거는 저희가 부여하기 나름에 N에 비례하게 커져요. 네, N에 비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저희가 상수를. 그러면은 마치 K개씩 돌려도 n에 비례하는 어떤 퀀텀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증이 그거였어요. 조그만한 이런 로컬 오퍼레이터들, 그러니까 그 부분적으로 돌리는 애들을 많이 잘 연결시키면 n에 비례하는 어떤 퀀텀 배터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질문이었거든요. 굉장히 그게 이제 어떤 게 그런 퀀텀 어드밴티지의 컨디션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말한 제가 동의에 의해 가지고 그게 바로 반박이 돼요. 왼쪽에 보시면은 제가 만든 식인데 훨씬 간단하죠. 그냥 K에 비례해요. 최대. 그러니까 K개씩 돌리는 거를 아무리 복잡하게 연결해봤자 K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N배만큼 N배의 뭔가 퀀텀 어드밴티지를 얻고 싶으면 최소한 N에 비례하는 개수만큼 한 번에 돌려요. 그렇겠죠. 그렇게 해야 n에 비례하는 어떤 퀀텀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이 나와요. 그런 오퍼레이터를 만들기 쉬운가요? 어려워요. 그게 문제죠. 사실 제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카데믹하게 평가받았을 적에는 어떻게 평가받았냐면 기존에 있었던 질문에 대해서 해결해주는 논문이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외부에서 이제 IBS가 약간 정부기관이다 보니까 홍보 자료를 언론에 뿌렸는데 홍보 자료에다가는 막 퀀텀 어드밴티지가 퀀텀 배터리가 전기자동차를 3분 만에 충전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정반대죠 사실. 제가 만든 이론에 따르면 3분 만에 충전하는 건 정말 어렵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실험적으로 그러면 n개를 한 번에 돌리는 시스템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있어요. 없진 않아요. 실험적으로도 구현이 됐어요. 실험적으로도 셀의 개수에 비례해서 n의 스케일을 가지면서 증가하는 어떤 퀀텀 어드밴티지를 구현한 논문이 꽤 최근에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얼마큼 효율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배터리의 성능을 잃지 않으면서 만들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별개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얼마큼 또 퀀텀 어드밴티지를 얻기 어려운지에 대한 약간 얘기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n배만큼 방금 전에 여기 보면은 여기서 나온 거는 k는 한 번에 k개를 돌리는 게 있는데 n개를 한 번에 돌리는 것만 있어도 여기에서 구중어를 k를 무조건 n으로 가야 되거든요. 저게 최대 개수예요, 최대 개수. 그러니까 한 번에 돌리는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들이 막 얽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한 번에 돌리는 친구의 개수가 k에 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두 개씩 독립적으로 돌리고 크게 n개를 하나 돌리면 그럼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식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식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방금 전에 저기 말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 그두 개씩 돌리고 크게 하나 돌리고. 그럼 이런 시스템에서 실제로 퀀텀 어드밴티지가 어떻게 나타나냐, 파워가 어떻게 나타나냐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기존에 제가 첫 번째로 만들었던 식에서는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퀀텀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 같죠. 근데 제가 두 번째로 만든 식은 그 초록색 대시라인이에요.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 색깔이 이렇게 수정합니다. 저게 8로 수정해요. 그러면은 수정하고 퀀텀 어드밴티지가 발생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이론적인 부등식으로도 알 수 있고 실제로 다 저기 빨간색이랑 파란색은 실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퀀텀 어드밴티지가 얻기가 정말 힘들다. 퀀텀 배터리에서 퀀텀 어드밴티지를 얻는 게 웬만한 시스템으로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퀀텀 어드밴티지 이건 제가 학회 때 발표했던 거라 가지고 좀 어렵긴 한데 저 델타 2라는 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한 번에 얼마큼 많이 돌릴 수 있는가 한 번에 얼마큼 많이 돌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디펜던스하게 비례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스템을 복잡하게 꼬고 아무리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고 막 그래봐야 다 소용없고 그냥 저거 하나로 결정이 돼요. 저거 하나 그냥 바운드를 만들어요. 얼만큼 많이 돌리는. 그리고 글로벌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n에 비례해서 같이 커지는 이렇게 한 번에 돌려주는 그런 친구들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 네. 사실 1번, 2번을 제가 같은 말을 한 건데, 네.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뭔데 모르겠어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글로벌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아무리 n개를 한 번에 돌리는 게 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퀀텀 어드밴티지를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 조건이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있어야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고, 있어도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라는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셔도 돼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되게 재밌는 네, 하나 궁금하게 된 게, 네, 일단은 지금은 어떤 별기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배터리의 최대 효율을 구한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어떤 현상론적 엔트로피를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엔트로피는 정의가 잘 돼요. 엔트로피는 사실 정의하는 방법들이 꽤 많은데, 문제는 이제 열이랑 일이 정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럼 과연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값이냐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실제 퀀텀 배터리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고립된 상태에서의 배터리가 아니라 열려 있겠죠. 바깥 외부랑.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엔트로피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리버서블하게 못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의미는 저희가 아무리 충전을 해도 그걸 다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플럭체이션 퀀텀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그런 효과를 다 유지하고 퀀텀 배터리에 대한 효율을 전개하는 논문도 있어요. 네, 그 논문도 PRL 갔을 거예요. PRL의 문제였더라. 그것도 꽤 최근 논문으로 플럭체이션 퀀텀 배터리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고 보시면은 조금 더 실제 상황이랑 더 비슷한 상태에서 퀀텀 배터리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발표해 주실 분이 다음은 예, 지금 다음 분도 물리학과에서 이제 양자정보 공부하고 계시는 고병선 씨가 이제 보존 샘플링 관련해서 간단하게 내용들을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근데 잠시 그 전에 일단 테스트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거 고치나? 여기 있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소개받은 대로 고병선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물리학과 정현석 교수님 연구실에서 연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관심 있는 주제는 일단 Continuous Variable Quantum Information 쪽이었다가 요즘 이제 보존 샘플링 쪽으로 빠졌는데, 이 보존 샘플링이 퀀텀 수프리머시, 그러니까 양자월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뭐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뭐 제가 이제 뭐 논문을 쓰고 이제 결과 발표를 하는 자리는 아니고 이런 뜨거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를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이제 편하게 손을 들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난이도 조절을 최대한 했는데 이게 잘 된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려우시면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양자우월성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양자우월성이라고 하면은 되게 단어가 애매하고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순간일 때 양자가 클래시컬한 걸 뛰어넘는가? 이거 굉장히 애매한데, 지금 저희가 이제 리스크 시대라고 하죠. 이 NISQ라고 다들 한 번씩은 양자정보에 관심 있으시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리스크 시대에는 그러니까 노이지 인터미디엇 스테이트 퀀텀 시대, 그러니까 노이즈가 있고 좀 어느 정도 중간 사이즈 크기의 어떤 퀀텀 디바이스가 상용화될 수 있는 시대인데, 예? 화면 공유 안 되고 있나요? 화면 공유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은 리스크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양자 컴퓨터가 이제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 유니버설 퀀텀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냥 클래시컬 슈퍼컴퓨터랑 이제 그냥 싸울 수가 없는 구조에 아직 성능이 되게 구려가지고. 근데 이런 시대에서 이제 양자 우월성을 얻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 얻을 수가 있느냐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좀 이제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가 있는데, 이제 퀀텀한테는 이제 적당한 난이도이고 클래시컬 컴퓨터한테는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은 그걸 이제 양자 우월성이 달성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좀 주관적이긴 한데 일단은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양자 우월성을 얻기 위해 뭘 해야 하느냐 하면은 일단은 퀀텀 컴퓨터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고 하냐면 클래시컬 컴퓨터가 굉장히, 그러니까 아예 못 푼다고 봐도 될 수준의 그러한 컴플렉시티를 가진 그러한 문제를 선정을 잘 하고 그 선정된 문제를 효율적으로 잘 풀 수 있는, 그리고 만들기도 효율적인 퀀텀 디바이스가 있다면 이제 양자 우월성을 좀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은 구글의 시카모 프로세서라고 다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현존하는 최고의 슈퍼컴퓨터로 만년이 걸리는 문제를 이
시카모어가 뭐 몇 마이크로츠나 아무튼 아주 짧은 순간 안에 풀어냈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 돌아오면은 이 만년짜리 문제가 몇 분이었나? 몇십 분, 그러니까 몇 시간, 몇십 분 정도의 단위로 줄어들게 됩니다. 컴플렉시티가. 근데 이거 확실하지 않았어, 그냥. 그럼 확실히 그냥 줄어들게 했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컴플렉시티 티오리적으로 이 문제가 그냥 어렵다는 게 보장이 되어야 돼요. 이거 이하로는 절대 안 넘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게 보존 샘플링.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우시안 보존 샘플링이 그 조건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 들어서 그 퀀텀 수프리머시로 이제 키워드 검색을 좀 해보시면은 최근 실험들은 모두 다 그거거든요. 좀 잘간 논문들 보면은 다 가우시안 보존 샘플링 관련한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 시대에서 양자월성이 가장 뜨거운 감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존 샘플링이 뭔지 알아야겠죠. 보존 샘플링은 되게 간단한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만들려면 간단하지 않은데 아무튼 이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양자 컴퓨터 이런 거보다 훨씬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자, 뭐냐고 하냐면은 보존을 집어넣어요. 보존을 유니터리 시스템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와요. 그러면은 얘들 포톤 넘버로 측정을 해요. 이게 하나의 샘플링입니다. 그냥 이게 테스트가 끝이에요. 근데 물론 유니터리가 이제 랜덤 유니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아무튼 이 정도면은 그게 좀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퀀텀 컴퓨터로 연산하는 거에 비하면 되게 간단한 테스트죠. 근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존 샘플링이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저희 주변에 보존 중에서 제일 만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치요. 예, 그치죠? 그래서 원래 논문이 이건데, 그러니까 이 보존 샘플링이라는 키워드가 처음 나온 게 스컷 아란슨이 쓴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 오브 리니어 옵틱스인데, 여기서도 애초에 리니어 옵틱스를 상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존 샘플링이야. 라고는 하는데, 그냥 포토닉스로 샘플링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풋 포톤이 R로 주어지고, 인풋 포톤 디스트리뷰션이 R로 주어지고, 아웃풋 포톤 디스트리뷰션이 S로 주어지면 프로버빌리티가 커먼한 폴로 나오거든요.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일단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혹시 그, 모드 오퍼레이터는 다들 아시나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 유니터리가 뭘 하는 거냐면은, 이 유니터리가 다시 할게요. 이 포토닉스 시스템에서 이 유니터리는 그 빔 스플리터라는 걸로 만들어요. 빔 스플리터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까요? 그렇죠? 빔 스플리터라는 걸 만드는데 빔 스플리터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인풋을 넣고 아웃풋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모드 1이라고 하고 모드 2라고 하면은 이게 아웃풋은 이게 섞인 형태가 되겠죠. 어떤 파라미터를 가지고 뭐 t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유니터리라는 거는 빔 스플리터로 만드는데 빔 스플리터는 결국에는 이 모드 오퍼레이터들을 섞어주는 역할을 해요. 어떤 식으로 섞냐면은 유니터리 매트릭스로 섞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인풋 모드와 아웃풋 모드 벡터 사이에는 그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런가? 네. 그러면은 이 퍼머넌트 혹시 퍼머넌트 다들 아시나요? 몰라요? 퍼머넌트가 디터미넌트에서 그 마이너스 사인 뺀 거예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다 플러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이 칸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배정해 주잖아요. 거기서 다 플러스입니다. 근데 퍼머넌트랑 디터미넌트의 차이점은 이제 디터미넌트는 곱하기가 이제 나올 수가 있죠. 디터미넌트 A, B는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B죠. 네? 그래서 디터미넌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컴퓨터로. 디컴포즈를 하면 되니까. 근데 퍼머넌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되게 어려운 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퍼머넌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앞길이 죄송한데, 이 인풋이 R, 포톤 디스트리뷰션이 R이고, 아웃풋 포톤 디스트리뷰션이 S라고 하면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게 막 이제 모드 오퍼레이터들 막 다 있을 거고, 점점점 할 거고, 요게도 막 모드 오퍼레이터들 막 있을 거잖아요. 점점점. 대충 이런 식으로 있을 거잖아요. 이 백큐 안에. 근데 이게 아웃풋이라고 할까요? 아웃풋들은 매트릭스로, 인풋을 매트릭스로 변형된 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인풋 오퍼레이터와 매트릭스의 어떤 곱들로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겠죠.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그 꼴이 이제 퍼머넌트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해 안 되죠? 퍼머넌트가 왜 나오는지 좀 직관적인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자, 인풋이 이렇게 있어요. 아웃풋이 이렇게 나온다 쳐요.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가, 얘가 이렇게 가, 얘가 이렇게 간다. 혹은 얘가 이렇게 간다, 얘가 이렇게 간다, 얘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있겠죠? 그게 다 커뮤테이션에 대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걸 보지 말고 그냥 왼쪽에서 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보는 거예요. 위치가. 그러면은 하나씩 계속 바꿔주는 것밖에 없어요. 경우의 수들이. 그게 이제 퍼머넌트의 커뮤테이션들과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좀 직관적으로 좀 보십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이렇게 전이될 확률이 이제 유니터리 안에 속해 있는 그 엘리먼트들이고, 그게 이제 결국에 퍼머넌트 형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퍼머넌트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는데, 그냥 엄청 어려운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써봤듯이 퍼머넌트라는 거는 이제 심지어 이 어떤 멀티플리케이티브 어프록시메이션, 그러니까 곱하기 근사라고 하죠. 예를 들면 뭐 0.01 정도로 준다고 하면 100에서 99부터 100일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멀티플리케이티브 에러를 허용하더라도 얘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이 샤피하드라고 하는 컴플렉시티를 가져요. 감이 안 오실 텐데 이 샤피하드라는 거 일단은 그냥 어려운 애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샤피라는 건 그냥 그 카운팅 프로블럼에 대한 어떤 컴플렉시티인데 그냥 일단은 되게 어려운 애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보존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 아웃풋 프로버빌티를 계산하는 게 어렵다. 일단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깜빡하고 언급을 안 한 게 있는데, 이 정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풋을, 포톤들을 다 넣고 유닛 처리를 만들고 랜덤 유닛을 만들고 포톤 매저를 하는 것 자체가 여기 굉장히 이제 좀 하드웨어적으로 간단한 프로세스다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일단은 말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 스톡레이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샘플링 프로그램과 확률 계산을 엮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고요. 이 논문을 좀 직역하자면은 샤피 프로블럼을 훨씬 컴플렉시티를 낮춰가지고 그 멀티플리케이티브한 에러를 허용하면서 이 근사를 할 수 있다가 이 85년에 쓴 이 논문이에요. 이 논문인데, 그래서 이제 이 DPPMP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샤피보다는 좀 쉬운 애다 정도를 일단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샘플러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샘플러 오라클로 둔다면은 이 그 확률을 계산하는 게 BPP-NP로 확률을 분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BPP-NP의 그 오라클을 쓴 형태로. 근데 만약에 샘플러가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가능해요. 예를 들면 좀 쉽게 가능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쉽게 가능한. 그러면은 이 확률을 분사하는 것이 BPP-NP로 분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샘플링이 쉬우면은 이제 그 확률을 분사하는 것도 쉽다. 여기서 쉽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 둘 사이에서 좀 맥락이 달라요. 이 샘플이 쉽다고 하는 거는 그냥 진짜로 우리가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그냥 우리가 그냥 무제한으로 그냥 쓸 수 있는 거고, 이 approximate probability가 쉽다고 하는 거는 그래도 이 쉽기보다 훨씬 쉬운 이 BPP-NP라는 컴플렉시티로 우리가 이걸 분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존 샘플링은 이 확률 계산하는 것 자체가 샤피 하드예요. 샤피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샤피 하드라는 거는 샤피로 모두 환원 가능한 그런 문제고, 샤피보다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샤피 하드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샤피 하드 문제인데, 만약에 우리가 보존 샘플링을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이피션트하게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저희는 이제 BPP-NP라는 그 어떤 컴플렉시티로 샤피 하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능성이 두 가지죠. 이피션트 샘플러가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 컴플렉시티 하이라키들이 그냥 다 돌아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하이라키들이 짝짝짝짝짝 이렇게 쳐보자고요. 근데 얘가 BPP-NP고 얘가 샤피예요. 이렇게 칩시다. 그래서 원래는 BPP-NP라고 하는 그 컴플렉시티는 샤피 안에 샤피 있어요. 물론 좀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샤피 하드 문제를 BPP-NP로 풀 수 있다고 해요. 그 말은 뭐냐? 이 모든 하이라키들이 그냥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X. 그래서 이게 근데 컴플렉시티 티어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이럴 수가 없다. 이거는 거의 그냥 P는 NP급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P는 NP급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하나의 가능성, 이피션 샘플러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로 이제 환원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좀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게 이건데, 그러니까 아까 이거랑 그냥 완전히 그냥 뒤바꾼 거예요. 그냥 여긴 명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을 분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샘플링이 이피션트하게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훨씬 많은 어떤 컨젝처들이 많이 필요하긴 한데, 이제 결국 증명을 하는데, 이건 결국에는 그 어프로치메이트 샘플링, 그러니까 우리가 오류를 허용하더라도 이게 어렵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이게 퀀텀 디바이스도 오류가 없는 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오류를 허용하더라도 우리는 이 퀀텀 디바이스를 따라올 수 없다, 이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존 샘플링이라는 문제는 양자 우월성을 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쉽고 컴플렉스 티오리적으로 막혀있고.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 자, 이제 가우시안 보존 샘플링이죠. 앞서 본 거는 이제 싱글 포톤들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우시안 스테이트를 집어넣어요. 가우시안 스테이트 좀 아시는 게 있습니다. 아시나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확률 좀 그 왜곡이 있는데, 확률 분포가 가우시안인, 그러니까 스페이스 상에서 가우시안인 스테이트가 가우시안 스테이트, 그러니까 가우시안인 스테이트가 가우시안 스테이트. 맞죠? 맞습니다. 네, 맞죠?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코헤런트 스테이트는 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코헤런트 스테이트가 어떤 스테이트냐면은,
일단은 처음 배우기로는 그렇게 배워요. 그 뭐지? 크리에이션. 아니힐레이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배우긴 하는데 그게 사실 본질은 그거예요. 미니멈 언서티티 스테이트거든요. 그래서 그게 페이스 스페이스 상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면은 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그 알파라고 불리는 그거고 그 베리언스가 x와 p가 똑같은 그런 형태로 나타나요. 미니멈 언서티티 중에서 이 x와 p가 동등한 위치, 아니 동등한 크기에 있는 그런 애가 이제 포인트 스테이트라고 불리는데 포인트 스테이트는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고 또 다른 게 있다면은 이제 스퀴즈 스테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좀 복잡한데 이 페이스 스페이스 상에서 x와 p 베리어블에 대해서 베리언스가 찌그러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가우시안 스테이트 중에서 논 클래시컬리티를 담당합니다. 왜냐하면은 한쪽이 찌그러져 가지고 이 클래시컬하게 넘볼 수 없는 영역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가우시안 보존 샘플링에서도 이런 스퀴즈 스테이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 아니고 이제 얘는 가우시안 스테이트를 인풋을 집어넣고 이 유니터리 에볼루션을 시킨 다음에 다시 토톤 넘버 매저먼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다면은 가우시안 스테이트가 스퀴 스테이트랑 코리안 스테이트랑 다른 게 있나요? 썰멀 스테이트가 있어요. 썰멀은 이제 이 베리어스가 이렇게 점점 더 늘어지고 그 민토톤 넘버 이게 노이드 사실 노이드라고 생각하죠. 그 스퀴즈 썰멀 스테이트도 있고 스퀴즈 백큐 스테이트 있고 이 다 제각각에 조합시켜가지고 그냥 모두 가우시안 스테이트이고 그 중에서 뭐가 이제 이게 샤키하드가 되는 거냐는 좀 다른 문제긴 한데 보통 이제 스퀴징이 있어야 샤키하드로 도달할 수 있어요. 답이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간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얘는 이제 프로버빌리티가 하프니안으로 바뀝니다. 하프니안은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얘는 그냥 퍼머넌트랑 비슷한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컴플렉시도 비슷하고 그냥 꼴도 진짜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까 퍼머넌트를 설명할 때 이 바이펄타이트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퍼펙트 매칭을 계산을 했는 경우의 수를 계산했는데 이 하프니안 같은 경우에는 이 그냥 바이펄타이트 그래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냥 그래프에 대해서 이 그냥 완전한 그래프들 사이에서 퍼펙트 매칭을 계산합니다. 지금 폴스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뭐 비슷하죠? 컴플렉시도 비슷해요. 샤피하드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어프로치메이트 할 때 샤피하드인지는 아직 컨셉트예요. 아무튼 얘도 똑같이 어렵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얘는 그 인풋으로 쓰는 가우시안 스테이트가 아까 썼던 그 넘버 스테이트보다 훨씬 다루기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넘버 스테이트는 너무 로스에 취약해요. 포톤 하나로 보냈는데 포톤 그냥 사라져 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다룰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도 많고 일단은 만들기도 쉬운지는 저는 실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훨씬 다루기 쉬워가지고 보통 가우시안 스테이트를 실험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하드니스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클래시컬 하드니스는 똑같은데 하드웨어적으로 좀 더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험적으로는 다 대부분 가우시안 보존 샘플링을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컴퓨터 어드밴스를 갖게 되느냐? 뭐 이것도 되게 주관적인 말이긴 한데 일단은 토큰 넘버와 모드 넘버를 계속 늘려요. 허용할 수 있을 때까지 늘려요. 그러면 이제 그 하프니안이랑 퍼머넌트나 이런 애들한테 인풋으로 넣는 매트릭스의 크기가 증가해요. 그러면 그만큼 필요한 연산도 많아질 거고 그러면은 이제 클래시컬 컴퓨터로는 하기 힘든 영역까지 오겠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뭐 양자 월성을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 보존 샘플링 연구는 그 클래시컬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뭐 실험적으로 양자호를 달성했다고 해도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클래시컬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다른 그런 테스트도 있습니다. 아무튼 클래시컬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 중 하나인데 제일 줄인 게 지금 샘플링을 하는 게
n의 2의 n승 정도의 어떤 컴플렉시티를 가지면은 이제 n 포톤을 샘플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의 그 포톤을 계속 늘리면 늘릴수록 이제 2n 승만큼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포톤이 100개가 되면 어떻겠어요? 그냥 크리스컬하게 할 수조차 없죠. 그래서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이제 펑펑 어드밴티지를 달성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근데 이렇게 좋은 태스크인데도 문제가 많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무조건 노이즈죠. 이제 이게 그 포톤 관련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포톤 로스입니다. 포톤 로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포톤 로스와 뭐 thermal 노이즈, 또 이제 우리가 0이 나와야 되는데 1이 나오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죠. 그런 노이즈들이 있고, 그런 노이즈들이 이제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거 어떤 한계를 넘을수록 저희 이제 클래시컬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집니다. 이 코릴레이션을 읽기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의 뎁스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유니터리를 만드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포톤으로 우리가 실험을 하는데 뭐 포톤도 그렇고 다른 프로세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차피 트와이트 유니터리를 쌓아가지고 이 제너럴 유니터리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쌓으면 쌓을수록 이 노이즈 레벨이 익스포넨셜하게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그게 있죠. 컨플릭트가 있죠. 그래서 이 뎁스를 좀 낮게 한다 하면은 이것도 이제 모드들 사이에 어떤 코릴레이션이 부족해져가지고 클래시컬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 클래시컬 하드니스 문제인데, 이 아직 많은 컨젝처들이 증명이 안 됐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 안티 컨센트레이션 컨젝처라고 하는 거는 이 어떤 확률 분포가 좀 어느 정도 스파르스하게 퍼져 있다, 한쪽으로 몰려 있지 않다. 뭐 이런 증명 과정이 그 어프로치메이트 샘플을 그 하드니스를 증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도 증명이 안 됐고, 뭐 타프니안 어프로치메이션이 어렵다 이것도 이제 아직 컨젝처로 남았고. 네, 컨젝처긴 한데 다 뉴메리컬하게 이제 증명까지 아니고 뉴메리컬한 에비던스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 실험적으로 스프리머시를 증명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밸리데이션 테스트인데요. 이 샘플러가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퀀텀 어드밴티지 영역에 도달했다고 치면은 이게 잘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클래시컬한 그걸로 컴퓨터로 이게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 확률 분포를 비교하는 것보다 어떤 밸리데이션 테스트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뭐 퀀텀리스를 측정한다거나, 측정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밸리데이션 테스트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래시컬 샘플러가 좀 효율적인 클래시컬 샘플러를 역설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프로그레스를 좀 살펴볼게요. 이제 2020년 USTC에서 이 100모드와 최대 76포톤, 그리고 미는 한 40이었나 아무튼 그 정도의 포톤을 가지고 가우시안 보존 샘플링을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이 USTC에서 이 가우시안 보존 샘플링인데 144개의 모드 그리고 최대 113개의 포톤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돼도 퀀텀 어드밴티지가 있구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올해 이제 자나도에서 이름은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자나도에서 이 216모드에 그리고 219포톤 그리고 민 포톤도 125포톤 정도로 가우시안 보존 샘플링 실험을 성공했습니다. 이 말즉슨 민이 125라고 하는 거는 웬만한 영역에서 그냥 퀀텀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자나도에서 냈던 이게 굉장히 그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는데 아무튼 이제 거의 그냥 슈프리머시 영역에 도달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 싶은데도 아직 많이 문제가 남아 있어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좋은 분야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머리인데요. 퀀텀 슈프리머시는 이제 어떤 오늘날 같은 리스크 시대의 퀀텀 슈프리머시를 얘기하려면은 이피션트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만들기 쉽고 클래시컬하게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잘 설정을 해야 한다. 근데 이제 가우시안 보드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이피션시도 있고, 그리고 클래시컬 인트랙터블리티, 그러니까 이 클래시컬하게 어렵다는 것이 어떤 그 컴플렉시티 티어리의 컨젝처들, 그것도 강한 컨젝처들로 증명이 돼, 그러니까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후보가 된다. 그리고 아직 그러니까 좀 진전이 많이 되었지만 좀 많은 문제들이 미해결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정도로 마무리를 짓는 것 같습니다. 끝났네요.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나요?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랜덤 쪽에 예. 물리적 의미를 좀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서 네. 인풋 아웃풋 조사를 하면 이게 이 쪽의 양상을 알게 같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을 알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 유니터리를 좀 알아내고 싶어서 유니터리 집어넣는다라고 들었는데 전 이해는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랜덤리스, 유니터리의 랜덤리스는 그냥 이 어려운 거를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거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그런 그러니까 유니터리가 약간 프로그램인데 예? 그 유니터리가 약간 그 솔브해야 되는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보존 샘플링이라는 태스크 자체가 이제 클래시컬하게 불가능하다. 이거를 이제 그거에 중점적으로 파고드는 거죠. 그거는 이제 클래시컬하게 가능한 이 랜덤 유니터리를 받아가지고 이 샘플을 뽑는 그 태스크 자체가 클래시컬 컴퓨터로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양자역을 달성했다라고 말하는 거. 사실 이게 그렇게 쓸 때가 있는지는 좀 논란이 좀 디베이트가 있는데 이걸 활용하고자 하는 쪽도 있고 아니면 이건 그냥 쓸모없다 이런 쪽도 있고 그런 부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상에 네. 보존 샘플링은 하드웨어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예. 컴퓨터 컴퓨터 위에 올려가지고 뭐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시작한데 그러니까 퀀텀 컴퓨터 위에 올려가지고 이제 부가적인 연산을 하는 역할로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예. 계산 자체를 예. 클래시컬 컴퓨터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만약 퀀텀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이용해가지고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 최근에 나온 그 성균관대 허승석 교수님의 연구가 있는데 이게 그 퍼머넌트를 계산하는 게 DQP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냥 진짜 퀀텀 컴퓨터로 이게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아직 미해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인스트링을 시험적으로 할때 예. 빅터리에 쓰는 예. 확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하랜덤 유니터리라고 하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완벽한 유니터리여야만 이게 가능하긴 한데 사실 그걸 만드는 거는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최대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 요런 애들이 이 유니터리를 프로그래밍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잘 프로그래밍하면은 하랜덤에 근사하게는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완벽한 하랜덤을 만들 수 있어요. 랜덤이라는 게 랜덤한 유니터리를 뽑아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니터리라는 게 코사인, 이알파, 사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세타랑 파이들을 이제 적절한 웨이트를 줘가지고 그런 웨이트를 주는 게 이제 하 매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타와 파이에 대해서 어떤 랜덤을 뽑아내는 게 이제 하랜덤 유니터리. 이해가 되셨나요? 부분은 테스트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시켜서 저희가 그거는 이제 건가?
더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보편적으로 컴퓨터하는 노멀라이제이션 이게 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진짜 컴퓨터 피드링 시스템 그러니까 경로 양색과 후배 공간이 되잖아요. 다들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힘드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 거리를 짧게 하는 걸로 그 깔끔한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게 있고요.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노멀라이제이션은 될것 같고 복잡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컨벤셔널하게 걔네들은 그냥 브로드하게 어프로시메이션하고 비슷하게 하기 위한 게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드라이빙 해미턴의 뭐 아이덴티티 추리커플 오늘 이제 그렇게 발표해 주실 분이 별로 없어서 저도 그냥 알고 있는 거 이제 찾아왔습니다. 네, 제가 어제 오늘 갑자기 쩍스럽게 일이 엄청 쏟아져가지고 PPT를 다 완성을 못해가지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계속 뭐 이 논문이 왜 여기 있지 할 정도로 베리에이션 퀀텀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어떤 კვantum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킷들이 있는데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여기에 왜 네이처지? 막 이런 것들도 네이처에 올라가는 지금 되게 핫한 주제이긴 합니다. 언제까지 핫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얘네 둘의 충전식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병전 씨가 니스큐라는 내용을 한번 말해줬는데 니스큐 관련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베리에이션 퀀텀 알고리즘은 무엇인가? 저는 거기서 가장 유명한 아이겐 솔버라는 애가 있고 그다음에 또 유명한 리니어 솔버라는 친구도 있고 최근에 나온 퀀텀 앰플리튜드 에스티메이션이라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를 지금 완성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니스큐라는 게 그냥 딱 말 그대로 노이즈 인터미디에이트 스케일 퀀텀 컴퓨팅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에러가 계속 있어요. 에러가 계속 있기 때문에 게이트를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반 고정 컴퓨터에도 그렇게 이제 일반 컴퓨터에 퀀텀 컴퓨터에 있는 그런 게이트를 가할 때마다 에러가 누적이 돼가지고 너무 많은 연산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연산을 한 건지 그냥 뭐 평균을 낸 건지 아무것도 모르게 돼요. 이게 지금 현재의 퀀텀 컴퓨터의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략 한 200에서 500개의 게이트들을 연달아서 사용하게 되면은 아예 못 알아본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이런 리스큐 시스템에서 지금 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리스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럼 뎁스를 최대한 짧게 만들어서 게이트 개수를 최대한 촘촘하게 박아서 게이트를 가만히 놀리고 있는 시간을 그러니까 어떤 큐빗을 놀리고 있는 시간을 최대한 적게 해서 빠르게 이제 연산을 할 수 있을까? 이 개념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게 이제 베리에이션 퀀텀 알고리즘들인데 이제 지금 일단 이제 아마도 다들 이제 접속을 하시게 될 테지만은 IBM Q 클라우드에 들어가 보면은 요거 이제 프리퀀시 뭐 각 큐빗의 프리퀀시 얼마고 시낫 에러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거 좀 옛날 자료여가지고 시낫 에러가 좀 큰데 요즘에는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내려왔어요. 10의 마이너스 2승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더라도 계속 곱해줘야겠죠 에러는. 곱해주다 보면은 그러니까 시낫 게이트를 계속 걸지 않더라도 순식간에 에러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몇 번만 하더라도. 게다가 가만히 있어도 인텐글먼트나 이런 것들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에러가 계속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금 짰던 건데 큐빅 2개짜리 몬테카를로를 퀀텀 컴퓨팅에서 하려고 이제 짰던 건데 게이트가 이렇게 길어요. 그때 2개짜리 2개 연산인데 그러니까 1, 2, 3, 4에 대해서 랜덤하게 확률적으로 그 화살표를 쏜다고 보면 돼요. 그거에서 평균을 구하는 행위를 구하는 건데
일반 컴퓨터는 당연히 이것보다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뭐 파이썬에서 뭐 랜덤리 뭐 해라 하면 이거 쉽게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게이트 개수는 당연히 일반 컴퓨터가 많을 텐데 퀀텀 컴퓨터를 하더라도 지금 너무 길거든요, 이게. 이거 그래서 계산하면 안 나와요. 지금 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차관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또 배우실 텐데 X 게이트하고 Y 게이트 바로 같이 두면은 Z 게이트랑 똑같은 역할을 해요. 되게 중요한 성질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가지 게이트를 그 게이트로만 표현을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 가지 게이트들을 곱해서 어떤 게이트를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유니터리처럼 이런 2큐빗, 그러니까 2큐빗이라는 게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내가 4x4 행렬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벡터에다가 1x4 벡터에다가 그러면 그런 오퍼레이션을 진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몇 개야? 10개의 이제 퀀텀 게이트들 그 중에서 이제 3개의 이제 2큐빗 시납 게이트하고 나머지 일반 게이트들을 섞어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을 이제 디컴포지션이라고 해요. 분해한다고 보시면 되고 게이트들을 그러면은 이제 게이트들을 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치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이트들은 완벽하게 치환이 되진 않더라도 굉장히 유사하게는 치환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잘만 쑤셔 넣으면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n큐빗짜리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의 퀀텀 게이트가 필요로 하긴 하는데 이게 필수적인 건 아니고 이거랑 유사한 그러니까 굉장히 최대한 적은 퀀텀 게이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오퍼레이션하고 최대한 비슷한 오퍼레이션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이제 베리에이션 퀀텀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이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리에이션 퀀텀 알고리즘에서는 여기 학습시킬 서킷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사실 하이브리드 퀀텀 머신러닝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머신러닝하고 섞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안 섞는 경우도 있고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는 목적에 사용하시면 되고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머신러닝들을 대부분 다 솔직히 양자정보보단 많이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코스트 펑션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당연히 시키는 그 원리로 이제 돌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사체라고 있는데 안사체라는 게 가설이라는 말이에요. 어떠한 우리가 원하는 알고리즘이 어떠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할 거다. 뭐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RY 게이트 막 두고 그다음에 RX 내가 컨트롤 납 게이트를 막 집어넣고 이걸 계속 한 3-4번 반복한 거가 우리가 원하는 이제 퀀텀 알고리즘하고 똑같은 오퍼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을 거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근데 그때 얼마큼 돌릴 거냐 Y 방향으로 큐빗을 그거를 학습을 시켜줄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학습을 시켜주는 행동이라고 보면 되고 뭐 이렇게도 작성을 해도 되고 뭐 되게 원하는 대로 작성을 해도 되는데 사실 뭐 머신러닝도 해보면 아시겠지만 학습 잘 되는 놈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신기한 게 어떤 걸 학습시키냐에 따라서 구성이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CNN은 이제 이미징 비전에 이제 특화돼 있고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는 뭐 트랜스포머나 뭐 RNN 이런 거 사용하는 것처럼 그거에 따라 어떤 구조에 따라서 안사체가 잘 되는 안사체가 있고 안 되는 안사체들이 따로 각각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왜 넣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퀀텀 페이지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도 이거를 이제 비슷하게 한 게 이제 제가 못 넣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못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이제 퀀텀 페이지 에스티메이션을 활용해서 앰플리튜드 진폭을 측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양자 컴퓨터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줄 건데 이거랑 비슷하게 또 베리에이셔널 퀀텀 서킷으로 이거를 그냥 치환을 하는 거죠. 여기 엄청 길어요. 지금 간단하게 썼는데 엄청 길어서 이거를 할 바에 지금 요거를 하는 게 훨씬 낫다. 대신 서킷을 돌려야 되는 횟수는 좀 더 늘어나겠다.
하지만 이제 고전적인 컴퓨터보다는 빠를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베리에이션 퀀텀 알고리즘을 들어가면은 이거 가지고 뭐 하냐? 뭐 케미스트리도 하고 파이낸스도 하고 뭐 수학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할 수 있어요. 에러 커렉션은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베리에이션 쿼터 알고리즘 에러 커렉션 하는 거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머신러닝도 하고 뭐 몬테카를로 메소드 뭐 이런 것들 다 별의별 거 다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베리에이션 퀀텀 아이겐 솔버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거 뭐 해밀턴이라고 적었지만 그냥 행렬이에요. 그냥 행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행렬인데 이 행렬에 양쪽으로 벡터를 곱해주면은 양쪽에서 벡터를 곱해주면 어떤 상수값이 하나, 스칼라 값이 하나 나와요. 스칼라 값이 하나 나오는데 이 스칼라 값을 좀 더 전개를 이쁘게 잘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값은 딱 봐도 제곱이잖아요. 뭐 복소수라 해도 제곱을 해줄 혈례 복소수랑 같이 곱해주면 양수가 나오죠. 이 말은 얘는 이것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얘의 미니멈 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미니멈 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임의의 행렬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의의 행렬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헐미션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임의의 행렬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 당장은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해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해밀토니안의 미니멈, 그러니까 양쪽의 벡터를 곱했을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이겐 밸류의 미니멈 밸류를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값을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쪽 중 하나가 이제 퀀텀 케미스트리라고 양자화학 쪽에서 이제 오비탈은 다들 아시죠? 오비탈 그러면 이제 하트리폭 메소드라고 이제 고체 물리에 분리해서 하는 내용인데 대학원 과목들에 있고 그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원자 주변에 그러니까 어떤 분자가 있을 때 그 분자에 존재하는 모든 분자 오비탈들을 다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자 오비탈이 존재하고 그 분자 오비탈에 얼마큼 중첩돼 있을 때 에너지 밸류가 얼마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유일한 단점이 뭐냐면 그 미니멈 값을 계산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이 베리에이션을 퀀텀 아이겐 솔버 한 이 미니멈 되는 이제 아이겐 밸류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말만 들으면 쉬워 보이는데 대학화 대충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대학화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대학화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그런 메소드여가지고 이거 계산하는 것 자체도 원래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거를 이제 빠르게 해보자는 거죠, 사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어떤 오퍼레이터의 expectation을 그러니까 기대값을 계산하는 때 모두 사용해주면 되거든요. 통계 쪽 공부해보시면 이런 것 많이 벡터 양쪽에 곱해서 하는 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미니멈 밸류를 구하는 영역이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파이낸스에서는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것들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뭐가 좋냐? 그냥 일반 컴퓨터로 머신러닝을 한다. 그러면 이제 빙 돌아가요. 게다가 퀀텀 컴퓨터로 하면 훨씬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기대값으로. 지금 컴플렉시티는 여기 표현 안 해놨는데 그리고 일반적인 퀀텀 머신러닝이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게 어떤 구역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잖아요. 하나씩 찍으면서 뭐 빛이 어디 제일 많이 밝을까 하면은 점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제가. 천장에 향해서 가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스페이스들을 찾는 건데 제가 팔이 이렇게밖에 그러니까 제 몸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못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서칭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훨씬 넓어요. 일단 퀀텀 말로 바로 즉각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팔이 빠르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뭐 갇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내에서 제일 밝은 곳으로 가라 하면은 좀 더 정확한 이제 해답을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좀 더 이제 무작정 뭐 퀀텀 이거 일반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제 레이어를 늘린다랑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어를 뭐 늘리거나 레이어 사이즈를 늘리거나 이런 거랑 조금 다른 개념을 받아주시면 되고 어쨌든 뭐잘 된다. 뭐야? 생겼네요. 뭐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추가 또 설명드릴 거는 이제 HHL 알고리즘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행렬에서 벡터 곱한 어떤 미지의 벡터 곱한 게 B가 된다. 그냥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예요. 연립방정식 문제 푸는 문제도 사실 되게 오래 걸려요. 이거를 하는 문제를 이제 A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헐미션일 때만 생각을 하는 거긴 한데 뭐 A를 이제 이렇게 매트릭스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해보다 보면은. 그러면 요거의 인버스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B도 그러니까 우리가 XY축으로 다 어떤 3차원 벡터를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요 UI, UJ라는 것들이 그냥 하나의 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축에 대해서 어떤 뭐 3콤마 1콤마 2다 하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Z축으로 2만큼 뭐 이런 것처럼 그만큼 그냥 곱해준 거예요. 어떤 벡터를 생각을 할 때. 그러면 그러니까 베이시스라고 하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x를 그냥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를 이런 서킷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여기도 QP가 나오죠. 아까 보여드렸던 서킷 되게 긴 거. 그래서 이것도 더럽게 깁니다. 리스크 환경에서 못 돌려요. 폴트 톨러런스라고 노이즈가 거의 없어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랑 다르게 얘는 당연히 못 돌려요. 그래서 나온 게 또 뭐냐? 그럼 베리에이션을 붙여야죠. V가 마법의 단어예요. 베리에이션을 컨텀 리니어 솔버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뭐 하는 방법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A가 헐미션일 때 L은 유니터리예요. 유니터리로 디컴포지션을 해주는 거예요. 분해를 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B라는 벡터는 알고 있겠죠. 알고 있으니까 이제 1,0,0,0,0,0에다가 어떤 그런 벡터가 있을 때 뭐를 곱해주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B가 나올 거냐. 그럼 유니터리는 너무 알기가 쉬워요. 이거 U도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AX는 B를 구할 때 X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X에다가 모르겠어요. 베리에이션을 붙여요. 그러면 이거를 학습시킬 거니까. 베리에이션에다가 1,0,0,0,0이라는 벡터를 곱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벡터가 나올 거다. X라는 벡터 나올 거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A 곱하기 X하고 B하고 내적을 해주면은 이론상으로 V가 완벽할 때 V를 곱해서 X가 제대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게 1이 나와 있어. 그렇죠? 그러면은 그 둘이 내적을 해준 거에 대해서 1을 빼주면은 이게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X가 정확하게 학습이 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식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학습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얘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AX는 B를 풀 때 익색하게 풀지 않더라도 이제 되게 근사적으로 풀어도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행렬 같은 거 풀 때. 뭐 나중에 문제가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퀀텀하게 풀면은 되게 근사적으로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데 콤플렉시티가 가장 이제 정직한 방법으로 클래시컬하게 AX는 B를 풀려면 n의 3승, 그러니까 벡터의 사이즈가 n일 때 n의 3승이고 이제 클래시컬 컴퓨터도 당연히 근사를 할 줄 알겠죠. 그런 알고리즘도 근사하는 알고리즘이 있을 텐데 이걸 쓴 다음에 n의 2.36인가 뭐 2.3 얼마예요? 그 정도의 컴플렉시티가 있어요. 그만큼의 연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신 퀀텀 컴퓨터 써주면은 보면은 폴리라고 했는데 그냥 이거 그냥 다항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n의 연승인데 그걸 로그 n에 대해서 한 거예요. 로그 n에 대해서 한 거는 로그 n의 한 2000승이 아무리 해봤자 결국 나중에 x보다 작아지거든요. 그럼 n이 커지면은 이게 당연히 훨씬 더 빠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더 완성을 못했는데 제가 옛날에 좀 하던 건데
앰플리티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우리가 이제 어떤 0하고 1이 있을 때 이 0의 확률을 측정한다 하잖아요. 퀀텀 컴퓨터 할 때. 그러면은 근데 그 0하고 1이 있을 때는 그냥 한 100번 정도 측정을 해주면은 그 확률이 나름 정확하게 나와요. 그럼 오케이인데 이게 벡터 차원이 그러니까 한 2의 n승, 그러니까 2의 100승 마이너스 100개의 큐빅이 있다라고 하면 2의 100승 마이너스 1개의 이제 정답 중에서 제대로 된 정답의 확률을 구해야 되겠죠. 뭐 1의 확률을 구한다. 그럼 엄청나게 많이 측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인생이 낭비죠. 그렇게 되면은 그럼 이거를 효과적으로 그 진폭을 계산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폴트 톨러런스 나중에 어떤 모든 양자 알고리즘이 결국 진폭 측정하게 될 때는 결과적으로 요걸 사용할 거예요. 지금은 이것도 너무 길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건데 나중에는 무조건 이제 앰플리튜드 에스티메이션을 거의 무조건 사용할 거예요. 어떤 뭐 어떤 벡터의 밸류, 그러니까 expectation probability를 구할 때.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V를 붙이면 되는데 그 V 붙인 내용을 지금 제가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뭐 이런 걸로 이제 몬테카를로 메소드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 이거 PI가 확률이고 그다음에 FSI가 X라고 보면 돼. SI라는 게 X에 대해서 어떤 기대값일 때 그러면은 1일 확률 계산해주면 이거 제곱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FSI 곱하기 P를 해준 거잖아요. 그거에 이제 진폭을 구하는 거면 원래 그냥 1이 되는 확률만, 요 놈이 1이 되는 확률만 계속 측정해서 계산해주면 돼요. 그러면 FSI 곱하기 P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이렇게 많이 측정하는 거는 퀀텀 어드밴티지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개수가 늘어나서 확률적으로 제대로 측정을 하고자 한다. 아까 말했듯이 앰플리튜드 에스티메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사용해주면은 이제 몬테카를로 메소드를 훨씬 더 마찬가지로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를 하자? V를 붙이자. 였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이제 베리에이션 퀀텀 알고리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 그냥 간단하게 머신러닝, 퀀텀 머신러닝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사용해보는 건가 이거를 그냥 조금이라도 알고 계셨으면 무슨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표가 가지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빨리 끝냈는데요. 괜찮으세요? 질문 없어요? 네, 그러면은 아까 공지 드릴 건 다 말씀드린 것 같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 다시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연 씨 질문 있으신 거예요? 이거 끄도록 할게요. 좀 나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녹화본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성 때문에.